그래서 이제 그 행동경제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돼지의 최후는 도살되어서 식탁에 오른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님들, 특히 주식 고수님들을 모시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 최초로 두 번째 부르는 주식 고수 베스트셀러 저자님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부른 이유는요, 최근에 책을 새롭게 내셨는데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단기간에 진입을 해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책을 너무나 더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리고 저 최근의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카메라 돌기 전에 사실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착 박혀 있어요. 사실은 책을 뭐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부류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투자 쪽에 인베스트 쪽이 있고 또 이제 거래의 기술 또는 매매의 기술이 트레이딩 쪽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출판 쪽에서 제 기억에 이렇게 순위권 안에 들었던 트레이딩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자원 쪽에 1위에 딱 등극을 하셔갖고 제가 서둘러서 섭외를 했고요. 제목, 한국 제목으로도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뭐 매매의 기술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재무제표만 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좀 약간 개선시켜주고 바꿀 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책에 대한 질문도 할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책에 대한 질문 이후에는 최근의 시황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부의 책들이 차트를 알면 초단타 매매 타이밍이 보인다,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 이런 류의 책들이에요. 네네. 그야말로 트레이딩 책들이죠. 그래서 네. 우리 박 부장님이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증권업계에 종사를 했는데 트레이딩 쪽에 좀 더 그래도 관심을 가지셨었나요? 처음부터? 처음에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를 했겠죠. 이제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 그 입사하자마자 I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아침에 뭐 출근하면 전부 다 상장 폐지고 뭐 그랬던 시절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1998년도 그 가을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비로소 연속 재매매 온라인 거래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온라인 거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거래가 생기다 보니까 연속 재매매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참 붐이었던 게 데이 트레이딩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매를 상당히 오랫동안 활발하게 했고 그때 책들도 냈고 교육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저를 본 사람들이 이제 짧게 단기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오랜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스캘핑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조금 더 이제 길어진 거죠.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증권사 처음에 입사해서 잠깐 증권사에서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제가 증권 방송을 차리려고 방송국을 차리고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를 하려고 IT 직원들 뽑아서 알고리즘 매매 검색식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매매를 할 때는 내 것만 했었잖아요. 집중적으로 내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잠깐 있다가 제가 대우증권에 다시 입사를 해서 대우증권에 계속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고객의 돈을 제가 위탁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고객의 돈을 가지고 초단타 매매를 한다.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스타일이 약간씩 바뀐 거고요. 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이나 이건 전부 다 금액에 한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이 돈을 받아주는 종목이 있고 받아주는 시황이 있어요. 그냥 돈만 타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약간 더 좀 긴 매매, 좀 가치 투자의 매매로 좀 바뀐 거거든요. 매매하는 스타일이 변하면서 책의 내용도 변한 거예요. 초반에는 데이 트레이딩 책의 위주가 많았고요. 점차로 가면서 시황과 그리고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들을 있었고 지난번에 세무사님하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합시다 이런 책이었고요. 근데 이번 이 책은 왜 다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은 2001년도에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개정판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데이 트레이딩 용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요. 그 기본 바탕 베이스 하에 조금 더 변화시켜서 새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 많아서 정말 형광펜을 칠했는데요. 진짜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머릿말에서 왜냐면은 이제 네. 저는 머릿말의 저자의 의도가 보인다고 보는데 이 책의 취지가 너무 좋았던 게 트레이더들 읽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에 뭐 동학개미 운동으로 들어오신 분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결국은 가치 투자적 접근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남들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또는 남들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느냐는 거래의 영역인데 머릿말에 정확히 그런 표현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머릿말 보면 아마 꼭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뭐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런 책을 내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주식 사가지고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괜히 섣부르게 단기 매매에다가는 그냥 졸창 깨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투자들 550만 명이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전 국민 국민주의예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1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계속 옆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삼성전자를 지금 팔아야 됩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사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물론 가치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82,000원에 시가총액이 550조예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난번에 1분기에 9.3조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2분기에 21조 좀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를 한 48조 정도 보더라고요. 그럼 50조라고 그냥 러프하게 그냥 생각을 해도 50조의 멀티플이 10배면은 500조죠. 12배면 600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550조니까 올해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 잠깐 약간 위에요. 10만원, 12만원 노무라 조건에 지난번에 12만원 목표 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많이 못 간다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멀티플이 14배, 15배 이상 TSMC나 이런 데처럼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 가치 분석에 의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무사님처럼 가치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그래서 설명을 해서 14배 정도 보면은 700조 되지 않습니까? 700조면은 지금은 550조니까 150조 더 올라가니까 25% 올라가면은 그게 딱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한 10만 원 근처 살짝 아래일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거 10만 원 정도 보고서 한번 가보자.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생각을 가져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제 언젠가 가겠지. 만약에 안 가면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또는 뭐 배당만 받아도 되는 거야.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삼성전자니 그나마 다행인데 이 2,500개에 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전부 다들 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무작정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적 가치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더 살 용기가 있냐 확신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의 신호가 있었냐 아니면 매수의 신호가 어떤 신호가 매수의 신호냐 나 그럼 어떤 상황에서 더 사야 되느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똑같은 주가가 10,000원에서 10만원 간다 하더라도 10,000원에서 10만원 아시지 않습니까? 10,000원에서 10만원 간 걸 사람들이 막 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10,000원에서 올라오고 10만원이야 자기가 10배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치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런 관리를 뭘 갖고 할 거냐 본질 가치 가지고도 분명히 하고 시황도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시황이나 본질 가치나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고 심리가 녹아있는 게 사실은 주가입니다. 그냥 주가 현재 움직임이에요. 시장에 순응하고 가격에 순응하면서 내가 볼 때 주가에서 그걸 말해준다. 그런 시그널이 뭐냐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알고서 거래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수익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가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치 분석에서는 사실 주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분석은 가치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00원의 주가에 사서 15,000원의 주가에 팔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남들보다 조금 싸게 사고 어떻게 비싸게 파는지 이 책에서는 총 3장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곰과 황소의 힘겨루기인데요.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가격이 결정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매수세, 매도세
사실 매수가 수요고 매도가 공급입니다. 그래서 매수세, 매도세. 나아가서는 힘이 세게 올라갈 때가 이제 황소, 또 내려갈 때가 곰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 박 부장님이 책에 일장에는 곰과 황소의 힘겨루기. 그래서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떻게 힘을 겨루며 그럼 우리는 그 힘겨루기를 통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요. 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일 양봉의 50%를 지켜야 되는 황소의 룰, 전일 음봉의 50%를 지켜야 되는 곰의 룰, 또 뭐 봉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이 봉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과 왜 황소는 전일 양봉의 50%를 다음날 지켜야 되고 왜 또 곰은 전일 음봉의 50%를 지켜야 되는지 요 개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시장은 황소와 곰이 싸우지 않습니까? 황소가 이기면 주가가 오르고 얘들은 돈을 벌어요. 곰이 이기면 주가는 떨어지고 얘들이 돈을 법니다. 얘들은 맨날 싸우고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얘들이 싸우다가 잠시 관망하고 싸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딱 이렇게 시황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외국인이 항상 황소냐?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곰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황소냐 곰이냐는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어요. 누가 황소냐 곰이냐를 판단을 하고 누가 이기냐만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일단 시황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이 어떤 한 종목이 있어요. 뭐 어떤 거 할까요?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둘이서 막 싸워요. 얘는 계속 살려고 하고 있고 얘는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계속 팔잖아요. 얘가 지금 곰이에요. 그리고 사는 쪽은 개인들이 그동안에 계속 샀어요. 이거 황소예요. 근데 얘들이 싸우면서 볼 때 어느 한쪽이 극단적으로 이기거나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맨날 여기 2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황소 쪽이 개인들이 이겼다. 그럼 얘들이 이겨서 주가가 만약에 50% 막 3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이들의 힘이 굉장히 세서 올린 거잖아요. 이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산 거거든요. 주식은요 많이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올려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나 아니면 저가 매수나 뭐 알고리즘 거래들 이런 거래는 주가를 움직이지 못해요. 정말 마음 먹고 우리가 세력들이 하듯이 그냥 가격을 막 쏴붙이면서 올리는 이런 거래가 들어오는 건데 이걸 황소라고 그러고 또 강력하게 내리려고 하는 쪽을 이제 곰이라고 부르는데 가격이 한 3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걸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사서 30% 올라서 내가 팔아먹던지 아니면 더 올려서 팔아먹던지 여하튼 간에 이들은 가격을 올려서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이들이 가격을 올려서 샀기 때문에 양봉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항상 드려요.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샀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계속 호가 단위를 바꿔가면서 꾸준히 계속 샀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의 평균 단가는 10,000원에서 11,000원 가면 1,500원이 평균 단가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올리면 다행이지만 1,500원에 곰이 나와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1,500원 떨어지면 얘는 손해지 않습니까? 얘들이 정말 강력한 황소라서 끝까지 올릴 놈이면 자기가 손해보는 가격까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 50%를 오르려고 했지만 뭐 피보나치 수요율로 38.6%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이론은 뭐냐면 올라갈 때 어떤 가격에 이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샀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매물대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얘들 힘이 약한 거예요. 보통 우리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 보면요 급격하게 사면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액티브 펀드들이요. 그런 애들이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얘네들이 한 11,200원이 가장 많이 산 얘네 평균 가격이에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얘들이 11,200원이 평균 가격인데 가격이 더 떨어져. 더 강력한 곰이 나오든지 아니면 얘들이 지들이 판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추종하면서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종한다라는 걸 좀 질문은 안 주셨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 양떼와 돼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양떼들은 이제 떼를 지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래 속성상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황소가 이기면 황소 쪽으로 막 하고 곰이 이기면 곰 쪽으로 가야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양떼들이 쭉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양떼는 누가 이기는지 잘 보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 이하에 있는 양떼들은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낭떠러지로 가면 막 쫓아가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요. 하나의 동물이 더 있죠. 돼지가 있죠. 돼지. 양떼처럼 누가 이기든지 응원하면서 가야 되는데 막 한참 황소하고 곰하고 싸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소가 막 매수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놓고 그러다가 지들이 다 팔아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야 되는데 한참 응원하다가 보니까 앞에 있던 황소가 없어지고 자기가 전면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곰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동경제 체계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돼지의 최후는 도살되어서 식탁에 오른다. 이렇게 써있어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양들이 다친다는 얘기는 손실을 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하시다가 5%, 뭐 7%, 10% 날 수도 있어요. 보통 20%, 30% 정도도 복구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주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70%, 반토막 이상 나고 70% 빵동 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에 제가 너무 사족을 좀 많이 하는데요. 다른 얘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거래하지 말고 양들처럼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대신 현명한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을 보는 거고 내가 어떤 거래를 하는 건지 하지 않습니까? 현명한 양이 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는 절대 되면 안 되고 눈치껏 어디가 이기는지 잘 보는 양들 중에서 좀 앞에서는 현명한 양이 돼야 된다. 근데 그 현명한 양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의 가장 기본이 봉인데 양봉이 크게 나오고 다음날 조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간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양봉이 약한 양봉이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황소가 그렇게 세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봉 차트를 보면서도 이게 강한 황소였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자. 왜냐면 우리는 강한 쪽에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봉 다음으로 이제 바로 나온 게 매수 타이밍인데요. 결국 이평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술적 분석 책이라면 그냥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봉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배웁니다. 그런데 일장 공강 항소의 힘 겨루기에 이제 전일 양봉 50%를 지켜라 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매수의 3가지 타이밍, 매도의 2가지 타이밍인데 모두 이평선의 위치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5일선, 21선, 그 사이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무조건 이평선의 위치만 갖고 간단히 봐서는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뜻인데 한 5일선하고 21선 정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평선은 이제 과거에 종가 평균값을 5일 거, 20일 거, 60일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올라가는 주식은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이 있고 그 밑에 60일, 120일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60일하고 120일은 저는 거기까지는 거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60일은 3달이에요. 3달이면 주가가 그냥 어떤 건 반토막 나고 어떤 건 50%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길게 보지 않고 그 안에 판단이 끝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5일과 21일 이평선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봉이 위치한 위치가 5일 이평선 위에 있는 경우 급등하는 주식 그리고 눌림목을 주는 주식은 5일과 21일 사이에 있죠. 그리고 급락한 주식은 21일 아래에 있죠. 그럼 이 3가지 때 내가 어떤 신호를 갖고 매수하느냐만 알면 끝나죠. 그래서 3가지인 것이고요. 그게 3가지로 맞는 것이고요. 매도는 주가 위치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한번 매도 신호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눌림목을 주는데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는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보통 무슨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추세라고 하면서 추세 하단에서 하고 고점이 팔고 추세선이니까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거래할 때는요 이런 시점에 거래합니다. 그냥 이런 시점에 거래를 해요. 이 시점에서 얘가 위로 더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밑으로 빠질지의 경우의 수는 내가 거래할 때 이런 수인 거지 결과는 좀 사후적으로가 아니에요. 제 책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이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별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다시 리마인드예요.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 책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사후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약하냐 쎄냐 이걸 지금 판단하자는 거지 사후적으로 어떤 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어떤 징후가 있으면은 얘가 올라갈 거고 어떤 징후가 있으면 내려갈 거라는 걸 지금 판단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인 얘기도 있고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 분석 책인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던 펀트하고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 분명히 꺾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매도 신호가 한 번 있겠죠.
그리고 얘가 눌림목이 됐는데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올라갔다 눌림목을 보였다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시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시세를 끝내고 이제 밑으로 꼬라박을지는 요 순간에는 모르잖아요. 요 순간에 위로 올라가는 걸 매수 이신호라고 한다면 그것에 반대 시그널이 나오면 요거는 매도의 신호거든요. 요때가 이제 매도의 두 번째 신호예요. 근데 매도는 두 가지뿐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팔지 않고 밑으로 막 빠졌어요, 많이. 매수 신호는 21도 평선 아래에서 매수 신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신호가. 그런데 매도는 3신호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바닥에 팔아요? 그건 안 되지. 이미 위에서 팔았어야죠. 이미 위에서 팔아야 했어야죠. 그래서 매도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와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매수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매수하는 방법,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 그리고 21도 평균선 사이에서 급락한 종목은 어떻게 매수해야 돼?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매수 2신호는 눌림목 매수거든요. 네. 여러분 다 공부하셔서 대부분 다 많은 책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수 3신호도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수 1신호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캘퍼들, 데이트레이더들의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카카오가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5일선 타고 가는 거죠, 안 깨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냥 쉽게 얘기해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을 지금 카카오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항상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가 산 날에 상투가 있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참다가 야, 내가 잠식했나 보다. 오늘이라도 사보자. 꼭 정말 목표치 대단한 게 내가 산 날에 상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주식은요.